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오후엔 기념식수와 산책에 이어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저녁 6시 30분부터 환영 만찬을 합니다. 오늘 공개된 북측 수행단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핵심 실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가 밀도 있게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평양 시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음식점이 활기를 띠고 있고 공장에선 세계 시장과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철광석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1명은 매몰돼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8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GM은 10년 이상 한국 사업을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산업은행에 거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부인 이명희 씨가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무릎을 꿇리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 씨의 횡포를 겪은 한 외국인 직원은 조 씨 가족은 완전히 미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불과 5km 떨어진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 지역에도 발걸음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취재진으로 붐비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오늘과 내일 뉴스룸은 이곳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제 뒤쪽 언덕 너머가 바로 판문점으로 향하는 통일대교가 보이는 곳이고 이 언덕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람의 언덕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들이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외부에는 많은 방문객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룸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아침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이른바 T2, T3 건물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맞이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죠. 두 정상은 내일 10시 30분부터 첫 회담을 열고 오후에는 기념식수 행사와 산책에 이어서 다시 단독 회담을 갖게 됩니다. 회담을 뺀 나머지 일정은 모두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때와는 꽤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셈입니다. 내일 회담의 가장 핵심은 두 정상의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되느냐입니다. 지난 어떤 정상회담에서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회담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비핵화 이런 문구를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시키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과의 사전 접촉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기 위해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북한과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내일 회담장에서까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직접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란 원칙을 합의문에 명문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완전한 비핵화의 명문화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다면 이는 9.19 공동성명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나 지난 3월 대북특사단 발표 합의문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번 회담의 비핵화 의제가 집약된 표현입니다.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기조에 동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 만큼 완전한 비핵화 문구 삽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11년 만에 악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비핵화는 화해 모드가 지속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내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합의문에 넣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청와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게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로 훌륭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즉 미국이 제시한 CVID를 어떤 방식으로건 이번 회담에서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영 안보실장의 방미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떻게 과정을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미 조율을 마쳤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자, 미국과도 조율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은 바 있지만 사실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내놨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역시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일 정상 사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당 부분 조율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비핵화의 수위 또 방법 이게 이제 내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청와대는 지금 내일 회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별도 일정을 갖지 않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모들과 대책회의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면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이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중압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회담을 하루 앞두고는 홀가분해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문점에서의 첫 일정이 내일 오전 9시 반에 시작이 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아침 일찍 청와대를 나서서 판문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곳은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메인 프레스센터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정 가운데 남북의 정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 없이 완전히 둘만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에 두 사람은 산책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도다리를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두 사람의 산책에는 아무도 따라붙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 30분 동안에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일로서 과연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 양쪽에서 공개가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내일 그 산책이 진행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과 예. 협의를 해서요. 물론 그렇겠죠. 자, 대부분 일정이 공개됐는데 이설주 여사 동행 여부는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측이 북한 측에 먼저 요구를 했지만 북한 측이 하루 전까지도 확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역시 동행, 합류 가능성을 더 점치고 있습니다. 자, 임 실장은 내일 오후나 만찬에서 이설주 여사가 참석하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는 같이 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점심 이후에 이설주 여사가 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찬도 관심사였는데 각각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만찬만 공개하고 오찬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다 나온 얘기가 됐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오찬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판문점 북측구역으로 올라갔다가 식사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오후 일정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점심 식사를 먹는다는 것 자체보다는 오전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오후 회담을 최종 입장 조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각 남북 양측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리허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 정상의 대역이 이렇게 등장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리허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일 오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두 정상의 첫 만남 일정, 그 순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어떻게 맞을지, 악수는 어떻게 할지, 또 사진은 어떤 포즈로 어떤 각도로 찍어야 하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점검에서는 두 정상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내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자, 또한 회담장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집 증후군 같이 새집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최대한 올려놓고 또 양파와 숯을 깔아놓고 선풍기를 켜놨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설명까지 청와대는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판문점 내에 있는 기름 탱크에 있는 모든 기름도 다 제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오는 북측 수행단의 면면인데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역시 내일 회담에서 군사 부문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측 수행단은 이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김 위원장과 조율합니다. 이 외무상도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북미 사이 비핵화 대화 때마다 참가해온 인물입니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북한의 외교라인 엘리트들이 이처럼 총출동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상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북미 회담과 이후에 다양하게 진행될 국제사회 협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측에선 군 핵심 책임자인 이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동행합니다. 이 총참모장은 우리의 합참의장, 박 인민무력상은 국방장관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수행단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남북 군 핵심 책임자들까지 모두 판문점에서 마주 앉게 되면서 감시초소 철수나 중화기 철거 같은 비무장지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내일 하루에만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분계선을 4번 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그야말로 안방 건넌방 왔다 갔다 하다시피 한다는 얘기인데 윤영탁 기자가 내일 판문점에서 벌어질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후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 호의 속에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앞선 두 차례 선례에 따라 의장대 사열을 받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 평화의 집에 들어서면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이 이어지고 오전 10시 30분부턴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첫 회담 이후 점심 식사는 양측 지역에서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휴식을 겸한 일종의 작전 타임 성격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잠시 돌아갔던 김 위원장이 다시 남측으로 내려오면 기념 식수를 하는 것으로 오후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생 소나무를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길 옆에 심습니다. 이때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것을 섞어 쓰고 물도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섞었습니다. 식수를 마친 두 정상은 도보다리까지 함께 산책을 한 뒤 다시 평화의 집으로 돌아가 오후 회담에 돌입합니다. 회담이 언제 끝날지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는 미정입니다. 다만 그 이후 오후 6시 반부턴 평화의 집 3층에서 양측 수행원이 모두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의 봄이란 영상으로 환송 행사까지 끝나면 남북 정상회담은 막을 내리고 김 위원장은 하루에만 4번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으로 돌아갑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회담장에 앉기 전에 문 대통령은 회담에 임하는 각오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회담장으로 향할지 김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침 일찍 청와대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까지의 이동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선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청와대를 벗어나 서울 광장을 거쳐 시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어 강변북로, 자유로를 거치며 1시간쯤 달리면 한반도기가 물결치는 곳에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판문점으로 가는 관문, 통일대교 남단입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곳을 지나 뒤로 보이는 통일대교를 통해 9km, 약 10분 거리에 있는 판문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맞이하기 전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발 전 대국민 메시지를 냈고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기 직전에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도 내일 대국민 메시지에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담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판문점으로 올라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170km 정도를 남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예상되는 경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170km입니다. 평양에서 출발할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을 거쳐 판문점으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면 개성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개성에서 판문점까지는 10분 남짓이 걸립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도로라 낡긴 했지만 이 길을 택하는 게 이동 거리는 가장 짧습니다. 앞서 이 길로 내려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도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당일치기 일정 소화가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할 때도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하늘길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양에서 헬기를 타고 개성 위를 지나 판문점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 내리는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이동하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개성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차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철도가 낡고 오래 걸려 이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구역에 들어선 뒤엔 72시간 다리와 초소를 차례로 지나 판문각 앞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내일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역시 남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일 오전 9시 30분이 되겠죠. 세계가 주목하게 될 이 순간을 이선화 기자가 미리 구성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기자단에 판문점 북측 구역 취재를 허용해 놓은 만큼 이 김 위원장은 차에서 내려서 일정 거리를 걸어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을 가리키는 T1, T2, T3 이렇게 세 건물이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T2와 T3 사이에 높이 10cm짜리의 콘크리트 경계석,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습니다. 높이는 10cm짜리 턱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큽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첫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은 T2 건물 앞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간단하게 악수를 나눈 뒤 조선시대 복장 차림의 우리 전통 의장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후 의장대의 호의 속에 공식 환영식장으로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식장은 우리 측 지역인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마련됩니다. 오전 9시 40분쯤 이곳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측 최고 지도자가 우리 의장대 사열을 하는 건 역시 처음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 스튜디오보다 더 북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인 도라산 CIQ, 즉 남북 출입 사무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유 기자가 있는 도라산 CIQ가 사실 서울보다 개성에 더 가까운 곳이죠? 네, 제가 서울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서 이곳 도라산 CIQ까지 오는데 검문 검색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성공단까지는 채 30분이 안 걸립니다. 바로 이곳 도라산 CIQ 바로 옆에 있는 도라산역에는 서울까지는 56km, 평양까지는 205km가 걸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곳에서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내일 정상회담을 취재할 것 같은데 꽤 많이 온다고 하죠? 네, 지금 이곳에는 현재 여러 매체의 부스들이 차려져 있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취재진이 수백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의 5km 거리 정도다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내일 굉장히 많은 기자들로 좀 붐빌 것 같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잠깐 좀 연결했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게 되는 판문점은 비핵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역이 될 두 정상은 이 판문점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말 그대로 겨울이던 시절에 각자 판문점을 찾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1976년 8월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호위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사흘 뒤 한미는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리는 보복성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풍군 2 상황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고 저의 어떤 국가관, 안보관, 애국심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는 말씀. 문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 집권 4개월여 만인 2012년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는 키 리졸브 연습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갓 정상이 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원수들이 무릎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두 정상은 내일 이렇게 긴장 속에 찾았던 판문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너비 50cm, 높이 5cm. 판문점에서는 한 걸음이면 넘을 수 있는 이 콘크리트 판만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죠. 내일 이 경계를 넘어서 오갈 발걸음에 세계 이목이 쏠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하다는 말까지 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을 한껏 추켜 세우면서 평가를 확 달리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그 길잡이 회담이 과연 기대에 맞는 성과를 내놓을 것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 오셨습니다. 예. 예. 내일 만찬에 참석하시죠? 예. 뭐 비밀 사항입니까 혹시? 10년 만에 옥류관 냉면을 먹게 됐습니다. 아, 예.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감회는 항상 곱빼기 2그릇씩 먹었는데 예. 내일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안 그래도 옥류관 냉면은 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어저께 레시피 그 앵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정 장관님을 모실 때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작년 중순쯤에 나눴던 대화가 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작년이 되죠. 12월 정도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서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일 만찬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또 만나실 텐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내일 만찬 시간에 사실은 저희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뉴스룸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6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그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발표한 내일의 일정을 보면 예. 그 회담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회담 기간이. 예. 그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뭐 그 합의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정상 간에 마지막 그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 보면 북미 간의 얘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예. 그 얘기는 남북 간에도 뭔가 그게 그 북미 간의 그 협상, 물밑 협상 이 결과가 남북 간에도 작용을 해서 예. 상당한 정도 진전이 있을 것 같고 잘하면은 만찬 전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예. 식사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늦어지면 식사하는 동안에 실무자들은 마지막 조율하고.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저희가 오늘 듣기로는 일단 4시 반에 단독 회담을 갖고 두 사람이 그다음에 6시 반에 만찬이 돼 있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대충 다 정리되고. 글쎄요, 그렇게 늦춰 잡은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다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만찬이 끝나고 또 회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만찬이 일찍 끝나게 되고 상황은 달라지는 거지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만찬이 굉장히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서로 잘 끝난다면.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 좋아서 그 시간을 늦출 일은 없고 만약 그렇게 정말 사이가 가까워져서 예. 만찬 시간을 연장해야 될 정도로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회담을 하도록 그 합의하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가 역시 비핵화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를 포함시키려고 청와대는 꽤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인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내부 정보는 없고 예. 주변 정황으로 추정을 하는 거니까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방북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언급하는 내용이 상당히 호의적이 되고 또 회담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 됐어요. 예. 미국은 CVID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비핵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미 그쪽으로 의견이 상당한 부분 접근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아침에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내지는 그게 최종적으로 정상 간에 합의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 유보를 해놓은 거 보면은 예. 그 비핵화 관련된 표현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폼페오한테 직접 예. 상당한 정도 그러면 강하게 언약을 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만일 그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비핵화 선언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북미 회담에서 뭐 트럼프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그 트럼프가 해야 될 대목은 남겨놔야죠. 예. 솔직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역을 트럼프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예. 트럼프의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트럼프의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 그 정책의 그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예. 이걸 활용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고 비핵화를 하면은 이제 그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그 트럼프한테 남겨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 이 표현은 우리가 강하게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일정이라든지 시한 이런 것을 못 박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큰 이벤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또 언론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바로 이 핵심적인 비핵화 선언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의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첫 질문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비핵화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은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고 예.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쓰도록 쓸 것이다. 역할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정상 간 만남은 뭐 과거에는 일회성으로 다 그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뭐 2018 뭐 후기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예. 2019, 2020 뭐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 예.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한테 매우 좋은 일이라고 봐야죠. 예.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수행단인데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지금 의제에서 거의 빠져 있는 것 같고 비핵화 문제하고 군사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의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비핵화는 뭐 외교 문제고 또 군사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저쪽에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오는 것은 남북 양자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예. 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예. 대개 이제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을 순방할 때 수행원들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번에 저쪽에서 추가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쪽에서 합참의장을 추가했군요. 그렇죠. 저쪽에 이제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저쪽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다 넣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장이 합참의장보다 위지만. 예. 하여튼 그 짝을 맞추는 차원만은 아니고 남북 간에 앞으로 군사당국자 간의 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쌍방의 그 합의가 뭐 물밑으로 있었지 않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오느냐 마느냐가 뭐 그렇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끝까지 확인이 안 되면서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정상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고 예.
앞으로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끼리 이제 만나는 첫 만남 아니겠어요? 만약 온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같이 만나면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거고 또 와가지고 이제 식사할 때까지 뭔가 좀 같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러는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얘기 못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친밀도가 훨씬 높아진다. 아마 깜짝 쇼비스덕에 내일 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최근 며칠간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죠. 청와대가 오늘 완전한 비핵화의 명문화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라고 밝힌 것과 아무리 봐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 셈인데 워싱턴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유식 특파원, 이번엔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없애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멍석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김 위원장에 대해 정말 개방적이고 매우 훌륭하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자극해 회담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칭찬 전략의 일환일 겁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의 성과를 홍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잠시 뒤 한국 시간 저녁 9시 미국 폭스뉴스에서 방영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30분이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간으로 9시라면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좀 듣고 정리가 가능하다면 2부 마지막 순서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정유식 특파원이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입장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는 JTBC에 볼턴 보좌관은 정의훈 실장과 CVID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력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일괄 타결이 이루어져야 보상도 이루어질 거라는 압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식 특파원,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따 9시에 나오는 폭스뉴스에서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가능하면 좀 짧게라도 좀 정리해서 이따가 다시 연결을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연결은 마치겠습니다. 정유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국경을 넘는다. 판문점으로 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주요 외신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에서 가져오는 냉면이 남북 정상 사이에 얼음을 녹일 것이라고도 했는데 냉면, 문배주, 외신은 한국 발음 그대로 지면에 담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장면에 주요 외신들은 역사성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3대 세습의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으면 미지의 영역에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것이라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평양에 가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홈 2점을 줬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찬 메뉴를 일일이 한글 발음으로 소개하며 상징성과 암시성에도 크게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을 북한의 옥류관 냉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를 해빙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배주는 북측에서 만들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남측의 술로 자리 잡은 독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의 취재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취재진으로 등록한 외신 기자는 36개국의 900여 명으로 지난 2007년 회담 때보다 5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내일은 처음으로 판문점에 직접 들어가 남북 정상의 만남을 시시각각 전하게 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지금 뉴스를 진행하는 곳은 임진각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오늘 파주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철책선에 리본이 달렸고 길목마다 한반도기가 걸렸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곳 임진각은 일반인들이 정부 허가 없이 갈 수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던 철책선엔 알록달록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가 담겼습니다. 근처 길가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가 펄럭입니다. 임진각 넘어 북한 땅을 바라보며 평화가 찾아올 한반도를 떠올려 봅니다. 15년 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와 지금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내일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런 날이 왔으면 70여 년 전 비극을 되새기며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 6.25 전쟁이 생각이 나고 저 기차를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다시는 이 땅에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겐 분단 현실과 통일을 배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지척에 있는 북한의 그런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통일 시대를 살아갈 그런 주역이잖아요.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지난 10년 건어물상을 하던 주민은 막노동으로 버텼고 썩은 나무 식탁 아래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네, JTBC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 특별 방송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는 김필규, 오대영, 박성태, 이상복 기자 등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손석희 앵커와 저도 내일 다시 이곳 임진각 특별 스튜디오에서 정상회담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을 비롯해 킨텍스 미디어센터 또 주요 길목마다에서 저희 기자들이 회담과 관련한 모든 것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쯤엔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내일 뉴스룸 시작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밤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불과 닷새 전까지 생생한 현재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흥미로운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 앞둔 지난 11일 고려항공 기내 모습입니다. 영문으로 발간된 평양신문과 함께 기내식으로 햄버거를 나눠줍니다. 평양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햄버거는 좀 독특했는데 그때 마침 뭐 배고픈 시간이라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평양 곳곳에선 변화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시내 곳곳엔 국제사회를 의식한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평양의 한 신발 공장에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염두에 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신발 효 안감 부분에는 국제적 관례대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국제 시장에도 내보낼 수도 있다고. 시장 경제의 특징인 홍보와 경쟁도 일상화된 듯 합니다. 심장에 좋은 단나무 나물, 심장이 좋은 곳입니다. 심장. 상시적으로 이거 잠복하고 잡수시면 심장 피하량도 좋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요리를 해준다며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식당도 생겼습니다. 미리 주문하면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는데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흔해졌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이나 동영상을 찍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9시 반에 방송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평양의 생생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한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신과 부상자를 태운 전용 열차를 전송하기 위해서 평양역에 직접 나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뜻밖의 비극적인 참사를 당한 데 대해 다시금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표시했으며 위문 전문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도 정선의 철광석 광선에서 발파 작업 도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을 하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매몰돼 있던 한 명도 조금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한덕철광 갱도입니다. 모두 6명이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50분쯤 발파 작업을 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발파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던 6명의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발파 작업하려고 장애를 했거든요. 소리만 나고 그다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걸 기억할 수도 없고요. 우선 64살 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중상입니다. 이후 매몰돼 있던 63살 서모 씨가 잇따라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갱도에 매몰돼 있던 1명은 조금 전 구조됐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한덕철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광석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 광산은 약 8,300만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몰돼 있던 한 사람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무너진 갱도 안에 마지막까지 매몰돼 있던 사람이 69살 신모 씨입니다. 소방본부 특수구조단까지 투입돼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요. 밤 8시가 조금 넘어 갱도 안에서 위치가 확인이 됐고 조금 전에 지상으로 나와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돌무더기를 일일이 치우면서 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속도가 더뎠는데 중간에 갱도 안으로 중장비 한 대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급히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사망자가 최종적으로 지금 3사람이 나온 그런 상황이네요. 조승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6명 중에 3명이 사망이고 3명 부상자는 모두 경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발파 작업 때문에 갱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사고 경위가 나왔습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은 지하 550m 지점입니다. 수갱이라고 불리는 수직갱도를 만들기 위해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갱도가 무너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데요. 발파 작업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안전조치 등을 취했는지 여부, 또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앞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수갱, 그러니까 수직갱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하 550m까지는 어떻게 내려가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갱도 입구입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면 폭 5m, 높이 5m의 큰 갱도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5km를 내려가면 지하 550m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지상과 수직으로 갱도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작업했던 6명은 SUV 차량을 타고 이 통로로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수갱은 본격적으로 철광석을 캐기 위해서 물자 등을 이동시키는 길 역할도 하고 또 지하에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후에 나온 소식으로는 8명이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6명 말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가 처음에 모두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중 8명이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구조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최종적으로 6명만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수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로써 오늘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GM이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GM에는 모두 7조 7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가운데 8천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대신 GM은 최소 10년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GM의 대남만 총괄 사장은 오늘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특위와도 만났습니다. GM은 협상 과정에서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신규 자금 투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GM의 투자 금액은 기존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를 합쳐 약 6조 9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지분율만큼 투자액을 늘리면서 약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우리 부담이 3천억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대신 GM은 신차를 배정하고 한국 GM의 생산 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주주간 계약서에 넣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산업은행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금융제공 확약서를 GM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GM 노조도 오늘 임단협 합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 GM 사태는 일단 큰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완전히 미쳤다. 미세스 조는 나한테도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외국인 직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미세스 조는 물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말합니다. 뚝배기를 던지고 무릎을 꿇리고 외국인들도 이 씨의 갑질과 폭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나도 학대를 많이 당했다. 미세스 조가 나에게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미세스 조, 이명희 씨의 갑질은 외국인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패밀리는 완전히 미쳤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외국인 직원이 기자에게 메신저로 털어놓은 말입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조 회장 일가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한국에서 허용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호텔을 총괄하는 외국인 총지배인조차 이 씨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총지배인을 무릎 꿇은 거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었었다. 왜 저희는 그걸 눈으로 봤습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그 툭툭이를 시내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얼마나 서울구현일을 당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화가 나면 눈앞에 풀어야 돼, 보이는 사람한테. JTBC 구희령입니다. 이처럼 총수 일가를 둘러싼 추문이 연일 쏟아지면서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는 크게 훼손됐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소액 주주들을 모아서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노후자금도 축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2.45%를 가진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도 11.81%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총수일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 7월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문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이사와 감사를 추천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 소액 주주를 모아 총수일가 등 현 경영진을 퇴진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홍조 변호사는 현재 전체 주식의 2에서 3%에 달하는 소액 주주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의 성폭행 가운데 사람들 입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JMS 교주 정명석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를 신으로 믿었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 씨는 준강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만민교회 이재록 씨 수사에서 적용한 혐의와 같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 4명을 준강간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준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뤄질 때 주로 적용합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를 신으로 믿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뇌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것 같은 느낌. 만민교회 피해자들 주장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이고 천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해외에서 성폭행 당했던 JMS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만민 측 피해자들도 이재록 씨가 끊임없이 주변과 차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을 끊으라고 하고 철저하게 제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다 끊고 저는 정말 어둠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JTBC 이상혁입니다. 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통신 내역과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각 등을 밝히는 건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 24일입니다. 드루킹 측 인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한 전 보좌관뿐 아니라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금전 거래나 접촉 등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밝혀진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그리고 대선을 전후에 둘이 주고받은 기사 목록, 댓글 등을 영장 신청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사항을 밖으로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자체가 수사 기밀이란 겁니다. 또 여러 증거를 첨부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지난 1월 17일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2개와 공감수 조작뿐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 진상조사단이 검사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단이 오늘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성폭력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봐주기 수사했던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지영 검사는 지난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3개월 만인 오늘 검찰 진상조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후 직권을 남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 모두 인정되면서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안 전 검사장의 구체적 지시와 관련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 물증이 부족해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를 남긴 겁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서면 조사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최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서 검사 측은 처음부터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산무조사단을 구성해 구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감찰을 방해한 간부들과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 의지를 드러낼 바로미터였다며 면죄부를 준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들 가운데 첫 번째 확정 판결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판결로 일부 음해 세력이 주장하던 최순실 씨 태블릿 PC의 청와대 문건들에 대한 증거 능력 논란도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47건의 문건 중 14건에 대해 비밀 누설로 인정했는데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14건의 문건엔 JTBC가 보도한 대로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나온 이른바 드레스덴 연설문과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제34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3건도 포함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건 정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또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일각에서 주장한 이른바 태블릿 PC 문건들의 증거 능력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법원 역시 해당 문건들을 인정했으며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미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혔던 연쇄 살인과 성폭행 사건이 40여 년 만에 풀렸습니다. 용의자는 주로 여성만을 골라서 최소 12명을 살해하고 45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이란 점이 특히 충격적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뜻하는 일명 골든스테이트 킬러 연쇄살인 용의자 조셉 제임스 드 엔젤로입니다. 올해 72살인 드 엔젤로의 범행은 1976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휩쓸며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산책을 하던 남녀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1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물품도 수집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용의자를 잡아낸 건 DNA 분석 기술입니다. 미궁에 빠져 있는 사건을 끈질기게 쫓아온 수사 당국이 용의자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범인이 남긴 DNA를 찾아낸 겁니다. We knew we could and should solve it using the most innovative DNA technology available at this time. We found the needle in the haystack. 용의자는 1970년대 6년간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절도 행각이 들통나 해고된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주요 범행별 DNA 대조를 통해 드 엔젤로가 수십 년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골든스테이트 킬러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밀착 카메라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접경 지역 관광지들을 살펴봤습니다. 방문객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고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도 저마다 중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대표적인 접경지역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요. 최근 날이 풀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까워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부터 단체 관광객까지 설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보인다. 보인다. 와, 잘 보인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3,000명 가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평일에도 1,5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한동안 뜸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 출장을 취소하려다 정상회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We think it's positive. Some may not think so because they're skeptical, but we're all hoping for the best.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미 오두산 통일전망대 곳곳에는 방송국 카메라들이 자리를 잡았고 외신들도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분주했던 곳은 일산 킨텍스에 위치한 메인 프레스 센터입니다. 오전 11시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후 2시와 4시, 7시에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형 전광판부터 상황실과 인터뷰실, 번역실이 마련됐습니다. 정식으로 취재를 신청한 외신 기자만 800명이 넘습니다. 임진각 전망대가 있는 평화누리공원도 관광객과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은 주차장과 전망대에 스튜디오와 중계부스를 차렸습니다. 중국 취재진은 자유의 다리 위에서 달라진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오랜만에 접경 지역을 찾은 시민들은 들뜬 표정입니다.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오기가 좀 약간 내심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데 또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놀러 오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본과 중국, 미국 등에서 찾아온 외신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 관광지들은 개장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제 12시간 뒤면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납니다. 이곳에 몰린 세계 각국의 취재진도 이 역사적 순간을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슈! 쫙! 탔지요? 갈까요? 와. 이게 언제 이렇게 컸지? 악사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할인. 지금은 아이가 커가는 기쁨만 누리세요. Live Now 악사.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하루 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사정이 도저히 앵커 브리핑을 할 만한 그런 사정은 아니어서 하루 쉬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바람의 언덕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바람의 언덕의 바람개비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죠.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바람개비들이 지금 돌고 있고 저희 스튜디오 주변의 바람개비에 가족들끼리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다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제 뒤에 바람개비들이 돌고 있는데 저 사이사이에도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뉴스룸을 함께 지켜주고 계신 방문객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내일 이제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그런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눈에 띄는 것이 북측의 공식 수행단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 실세들이 모조리 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의 북쪽에서도 북미 회담에 매우 중요한 갈림길, 전초전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해 보입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내일 나오는 북쪽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어떤 인물들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동안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죠. 네. 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뭐 익숙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역시 익숙한 인물이고 다 출동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의미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00년에 1차 정상회담 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김용순 당 통일전선 부장이 배석을 했고요.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에도 김양건 당 통일전선 부장만 배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친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그리고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무려 9명의 실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회담 때 정상회담 때 이 사람들이 다 옆에 앉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배석자는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9명이 그대로 다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자리가 모자랍니다. 제가 그 테이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앉지는 않겠지만 예전 정상회담처럼 한 명이 배석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외교 라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수용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 예.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외교부장을 지내서 비핵화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과외교사라고 외교 과외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이용호 외무상이 모두 공식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자,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결국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이자 매우 중요한 길목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포석을 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바로 비핵화 문제이고요. 예.
이 문제는 곧바로 5월 말 6월 초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징검다리 회담이다 보니까 동일한 멤버로 1차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예. 그다음에 2차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판짓는 게 경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가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요. 사전 협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남북 북미 정상을 나눠놨지만 사실상 남북미 회담이 형식을 바꿔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안보라인 핵심 실세들이 모조리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물론이고요. 이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총출동을 하는데요. 예. 인민무력상은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되고요. 총참모장은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인 셈인데요. 예. 우리도 이명수 총참모장에 맞춰서 정경두 합참의장을 추가로 공식 수행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군의 핵심 실세들이 모두 이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피의 단계적 철수라든지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에 집중된 중화기의 철수 등 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시키는 문제 등이 예. 밀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내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북한 정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여론의 방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적군의 수장이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견해도 있죠. 자, 오늘 팩트체크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 팩트체크는 저하고 안나경 앵커가 동시에 5대0 팩트체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여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더 좋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안나경 앵커와 저하고 같이 오대영 기자와 팩트체크를 진행을 하는데 우선 그 사열은 언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사열이 그 부대의 훈련 정도라든가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주요 외빈이 왔을 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예식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예. 외국 원수의 경우에는 예포를 21발 쏩니다. 그 나라의 국가도 연주해주고 의장대 사열은 1개 대대 보통 300에서 400명 규모로 하게 됩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이런 규모로 했습니다. 반면에 내일은 예포는 안 쏘고요. 국가 생략합니다. 예. 사열에 참가하는 병력은 그 숫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 그 이른바 이제 로열 살루트는 안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 전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을 외국 원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거죠. 네. 예.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19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발효가 됩니다. 예. 일장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남북 관계 발전법을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해놨습니다.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화 통일을 추구한다면 반국가 단체로 보는데 반면에 평화 통일을 함께 이룬다면 동반자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고 그래서 동반자이자 외국 원수에 준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외교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였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2000년하고 2007년에는 반대로 우리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을 사열을 했었죠. 맞습니다. 2000년 6월 13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습니다. 네. 평양 순항공항의 장면인데 당시 북한군이 6해공군 합쳐서 300명 안팎이었고요. 저렇게 사열을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것처럼 그때도 예포는 쏘지 않았고 국가 연주도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은 2007년 10월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입니다. 2000년대와 비슷한 규모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뭐 우리가 그때 받은 거를 그대로 뭐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상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국제 관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뜻인데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1987년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네. 두 나라는 냉전 시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에 저렇게 국빈급 예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예.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 그 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1970년 1차 회담이 있었고요. 네. 1981년까지 3차 회담이 있었는데 11년 동안은 의장대 사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1987년 4차 회담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달라졌는데 당시에 동독의 정상이 분단 이후에 최초로 서독의 수도인 본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빈급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4차 때부터 11년 동안은 그 예우를 해주지 않다가 예. 급변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마지막 멘트는 안나경 앵커가.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 스튜디오 안에서 굉장히 좀 바쁩니다. 오대영 기자가 겨우 지금 마이크를 풀고 나갔고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안나경 앵커와 오늘은 비하인드 뉴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군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이 뒤에 비디오 월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화면을 가려서 키워드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반대입니다로 잡았습니다. 아, 흔히 얘기하는 나는 반댈세? 그렇습니다. 예, 예. 나만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나는 반대입니다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누굴 반대합니까? 오늘 낮에 일본의 텔레비전인 TV 아사히 시사 프로그램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예. 저희 특파원이 윤석열 특파원이 캡처를 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위장 평화쇼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자막이 나갔고요. 예. 내용은 쭉 있는데 지금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막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또 한국 여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터뷰는 그제 TV 아사히의 서울지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 아니군요. 예. 오늘 그래서 편집해서 오늘 약 2분간 내용이 방송됐는데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여론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 지지는 좌파들 뿐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조급하다면서 평가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단독 회동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정상회담은 일부 좌파만 적극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문 대통령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전국에 정상회담 지지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고 네. 특징적인 게 서울 금천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개인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조군 그리고 김성열 씨, 정훈이 아빠가 저렇게 네. 개인 실명으로 남북 정상회담 지지 현수막을 올렸고요. 모두 18명이 올렸고요. 예. 심지어 고양시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한 당협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꼭 북핵폐기 가지야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가 반대하고 좌파만 찬성한다고 했는데 밑에 당협위원장은 또 그래서 찬성을 직접 했군요.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가요? 예. 홍준표 대표의 생각일 뿐일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가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할 것으로 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그분의 생각일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그분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설주 히든 카드로 잡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북한 이설주 여사 얘기일 텐데 내일 올지 말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후에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정치권의 대북통으로 꼽히는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설주 여사의 동반은 히든 카드로 북한식 특유의 외교술이며 이설주 여사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올 것이다. 근데 아까 정세현 전 장관도 대략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은 했는데 예. 북쪽이 대개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이른바 히든 카드 우리가 여기 써놓은 예. 것처럼 그렇게 좀 깜짝 쇼랄까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예. 그런 걸 쓴다라고 예. 이제 얘기들을 하더군요. 아무튼 내일 이거 뭐 지켜보면 알긴 알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예언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정보를 좀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선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떤 정보가 있는 거냐 예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예전 모습들을 봤을 때는 깜짝 쇼로 이설주 여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박지원 의원이 전한 비화가 있었는데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등을 태운 1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접을 나왔었는데 예. 그 나오는 사실을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깜짝 등장을 했다. 예. 박지원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국방색 배를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나온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 또 환경도 있는데 두 정상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만찬까지 하면 약 12시간 가까이 같이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들이 왔을 때 판문점이라는 특성상 마땅히 긴 시간 동안 있을 곳 또 할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예상들은 오후 일정부터 같이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되게 이런 그 예상들은 결과론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내일 뭐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이면 이제 뭐 확인 다 되는 것이고 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빅뉴스의 묻어가기로 잡았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83일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스룸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조사단은 지난 13일 날 심의위에서 핵심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모든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게 보통 판단인데 예. 2주가량이 지난 오늘에서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예. 지적들이 많았었고 아무래도 셀프 조사가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예. 이 때문에 이 수사 결과 발표 뉴스가 작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큰 뉴스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 전날 살짝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지적이 일부러 있습니다.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네. 본다는 얘기인가요? 끌어서 큰 뉴스에 묻어서 예. 부정적인 뉴스는 작게 나가기 수법 기법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중요한 뉴스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도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예. 처음 경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은 지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고 미루다가 두 차례를 미루고 오늘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오늘 출석했는데 네. 예. 이 역시 빅뉴스에 묻어가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꼼수였다 이렇게 예. 보는 모양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자, 이거 안나경 앵커가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오늘만큼 포근합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정말 끝까지 괴롭히고 있군요. 자, 오늘 지켜보신 것처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저희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바로 이곳에서 16시간 동안 정상회담 관련 특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뉴스룸은 저녁 7시에 시작하지만 아침 6시부터 특보는 이곳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